13살, 여자는 12살 되면 바르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식을 합니다. 이 성인식은 우리나라로 치면요, 결혼식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 12살, 13살 정도 될 때 친구들과 친지들 그리고 가족들이 전부 돈을 모아가지고요, 얘의 종잣돈을 그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걔는요, 나중에 커가지고 20살이 넘어서 사회에 나갈 때까지 이 돈을 출금은 하지 않되 계속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이미 12살, 13살에 그런 목돈 한 4, 5천 정도 된다고 해요. 그 돈을 20몇 살, 30이 될 때까지 다 불려가지고 나갈 때는 이미 시행착오 다 겪고 이미 투자의 본질을 다 안 채로 불려서 나가기 때문에 그걸로 스타트업을 바로 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들이 일찍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걸 일찌감치 알았고, 그건 복리 때문인데 결국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걸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빨리 땡긴 게 그 정도인 거죠. 그러니 우리도요, 투자 보통 처음 시작하는 게 거의 뭐 30대 중반, 40대 가야 시작하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일찍 시작을 한다면 작은 수익률에도 훨씬 오랫동안 큰 수익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복리도 강하지만 시행착오라는 게 있죠. 수업료를 낸다라는 표현까지 하는데요. 그런 거를 일찍 조금 내는 게 그래도 도움이 훨씬 많이 되기 때문에요. 일찍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투자가요, 약간 그런 거 비슷해요. 운전하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요. 완전 처음에는 완벽하게 안전하게 접촉사고나 이런 실수 한 번 안 하고 운전을 익히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투자도 마찬가지로 손실이라는 걸 안 보고 버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손실이라는 게 항상 배움을 주기 때문에요. 그걸 일찍 겪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너무 많죠. 저는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요, 증권사에 갈 때까지 투자라는 걸 경험해보지 못하고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들어갔으니 초심자의 행운도 그때 느꼈고, 그 다음에 받기 시작한 초년생의 월급들을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초반에요. 그때는 너무 크고 아팠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회생활의 시작을 투자업계를 시작한 것은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보수적인 성격이었어가지고요, 손실에 대한 리스크 감내도가 거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월급 그때 받아가지고 100만 원 정도 투자를 막 했는데 거기서 1, 20만 원 수익 나도 잠을 못 자고 그랬어요. 제가 평소 때 물건 같은 거 살 때 우리 1,000원, 2,000원 아끼려고 진짜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런 고생을 한 게 다 물거품이 되는 느낌처럼 들더라고요. 내가 오늘 20만 원 잃었는데 내가 이번 주에 아낀 거 다 합해도 그게 안 되는데 이게 뭐지? 그러면서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준비가 안 된 것일까? 내가 투자를 하기에 너무 보수적인 사람일까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걸 생각해 두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요, 원금이 쌓이는 효과가 모든 것을 압도합니다. 결국 수익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아놓은 것에 대해서 1%, 2%의 움직임에 따라서 변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모여있는 돈이 100만 원인데 내가 붓는 돈이 50만 원이 그런 상태가 되면요, 이 100만 원이 10%가 나도 10만 원이 수익이잖아요. 그 10% 손실이 나도 10만 원 마이너스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다가 50을 넣게 되면 뭐 어떤 수익률이 있는지 0으로 수렴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립을 시작한 초기에는요, 그 어떤 투자를 해도 수익이 안 나게 느껴져요. 그래서 차라리 그 시기에는 적립을 하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모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이제 가치관이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어떤 분들은 야, 어차피 수익 나도 계속 돈 부으면 0으로 수렴하고, 수익률 손실이 나도 돈을 더 부으면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모을 때까지는 투자를 하지 마라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요, 투자를 하면서 모아가는 그 기간에는 리스크 관리 툴이 자동적으로 이제 동작을 하잖아요. 이때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라. 원하는 거, 그리고 금리에 따라서 채권이 어떻게 바뀌는지, 금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미국 주식은 어떻게 바뀌는지, 이렇게 금액이 작고 내가 적립하는 이 시기에 다 겪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모아져 가지고 목돈이라는 게 나에게 어느 정도라고 느껴지냐라고 했을 때 매월 붙는 금액의 한 25배 정도를 생각하시면 목돈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매월 300만 원씩 저축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씩 저축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마다 목돈의 기준도 다르게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 25배 될 때까지는 수익률에 연연해하지 말고 그 과정에서 움직이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요. 본격적인 자산 배분의 효과나 수익률에 대한 체감은 그때부터 생겨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목돈이 저 정도 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예를 들어 2천만 원 정도가 모여 있잖아요. 얘 1%, 2% 움직이는 게 내가 붓는 것보다 커져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모여 있는 돈을 어떻게 관리해 가면서 내가 지속적으로 여기에 돈을 태우는지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약간 전략이 달라지는 거죠. 자, 일단 이제 자산 배분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자산 배분이 되게 많이 듣고 되게 뻔한 단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되게 지배적으로 쓰고 있는 아주 진짜 근간이 되는 원리거든요. 운용업계에 가게 되면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식 투자 같은 거를 시작을 할 때요. 제일 처음으로 생각하는 게 코스피를 살까? 아니면 그냥 나스닥을 살까? S&P 500을 살까? 이렇게 지수를 사는 걸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지수의 변동폭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럼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면 너무 힘들고 이렇게 떨어지면 힘들다면 이제 뭔가 수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지수를 살 때는 되게 꾸준하게 오랫동안 이제 분할해서 사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되게 수익 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르면요, 비싸서 못 사겠어 라는 것도 정상이고요. 오르니까 빨리 사야겠어 더 사는 것도요. 이제 모든 게 근거가 맞잖아요. 그래서 지수의 변동성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견디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견디기 힘들다라고 하게 된다면 어찌 보면 시장의 변동성을 나의 계좌 속에서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시장의 변동성을 없애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시장이었잖아요. 시장에서 아예 기업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장이 아무리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개별 기업의 상황은 크게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니 훨씬 깊은 공부를 해서 일명 가치 투자라고 할 수 있죠. 가치 투자 영역으로 가서 진짜 잘 되고 있고 진짜 믿을 만한 기업을 꼭 가지고 있으면 시장으로부터 면역이 됩니다.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간다면 이제 시장은 너무 변동성이 크니 이 무거운 이 시장 이렇게 파닥파닥 뛰는 이 변동성에다가 무게추를 달아주는 거예요. 채권을 붙이고 금을 붙이고 배당주를 붙이고 여러 가지를 붙여가지고요. 주식의 비중을 되게 낮추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 봤더니 여기 안에 들어있는 주식의 비중이라는 것이 막 움직이는 게 나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자산 배분입니다. 시장을 중심으로 봤을 때 기업의 끝으로 가게 되면 가치 투자라고 볼 수 있고 이제 무게를 무겁게 만들어서 면역을 시키는 게 자산 배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의 방법이 개인 투자자들이 배워야 되고 가장 유효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 투자로 오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오히려 시장의 움직임에 내 수익률이 움직이는 거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산을 섞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섞을 때는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것들을 섞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에 가장 먼저 붙이는 게 채권이고요. 채권을 섞습니다. 채권과 주식은 대부분의 역사에서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가끔씩 같이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처럼요.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금리 때문인 거고요. 이럴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게 이제 금과 달러입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요. 주식과 채권과 금과 달러를 섞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개를 섞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복잡한 비율보다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비율을 찾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영원히 쓸 수 있다는 영구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거를 딱 4분의 1씩 가지고 있는 포트입니다. 그게 진짜 과거의 레코드가 아주 우수하고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미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는 검증이 참 많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가지고 있을 때 최근처럼 힘들었던 시장 속에서도요. 이 전체의 수익률은 상당히 많이 방어가 됐고 시간이 지날수록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방금이 어떻게 보면 전략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전략을 익혔어요. 그래, 나는 자산 배분을 하는 게 맞겠구나. 아니면 나는 가치 투자를 하는 게 맞겠구나. 선택을 하셨다면 자산 배분으로 오고 나서는요. 이제 4분의 1씩 사는 연구 포트를 만약에 선택을 했다면 이대로 붙는 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화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주로 초년생들한테는 적립식으로 하라고 얘기를 해요. 적립식으로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씩 저축을 하겠다. 초년생 같은 경우에 그러면 25만 원씩 사면 돼요. 그러면 25만 원치 뭐 살 것인가? 금은 어떻게 사고 채권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다음 고민이 생기는 거잖아요. 너무나 고맙게도 ETF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지금은요. 불과 제가 일할 때만 해도요. ETF가 그렇게 정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채울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되게 어려웠단 말이죠.
금도 사기가 어려웠고 달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비용을 낮게 달러로 바꾸는 것 자체도 되게 어려운 일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요, ETF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예를 들어 주식을 선택할 때 많은 분들이 미국장을 많이 선택하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미국 S&P 500 ETF가 하나가 딱 있습니다. 나 테크 기업 위주로 사고 싶다. 미국 나스닥 100 ETF가 딱 있어요. 그거 25만 원치 사면 사람들이 이게 끝인가요? 실제로 끝이에요. 그런 다음에 채권을 사려고 하면 좀 어려워지잖아요. 채권은 약간의 공부는 필요합니다. 내가 사고자 하는 게 장기채인지 단기채인지 그런 거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조차 공부가 안 돼 있다면 그냥 종합채권이라 돼 있는 걸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ETF 중에 종합채권 ETF를 25만 원치 사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금으로 가면 너무 쉽죠. 금 ETF는 바로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 같은 경우도 달러 ETF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모아가면 되고요. 이제 적립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자산 배분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산 배분은 원래는 목돈 관리 툴이기 때문에 적립하는 단계에서는 이론적으로 준비된 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다 해보고 있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통해서 검증을 해봤을 때도 너무나 좋은 전략입니다. 적립을 자산 배분을 한다는 건요. 일단 원화는 별로 가치가 없고요. 그리고 저기서 만들어진 연구 포트조차 어차피 물 건너 미국에서 온 것들이잖아요. 다 달러를 베이스로 전제가 되어 있는 것들일 거고요. 그리고 미국 투자자들과 달리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이 누릴 수 있는 정말 큰 특혜가 있는 게요. 우리는 원화 기반의 삶에 살고 있잖아요. 나의 급여도 원화이기 때문에 달러 자체가 외환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미국인들은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달러가 투자가 된다는 것은 달러의 어떤 속성 때문인가 라고 봤을 때 시장이 안 좋거나 뭔가 위태로운 일이 생겼을 때 전 세계적으로요. 어느 나라에서든지 달러를 손에 쥐고자 하는 수요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툭 튀어 오르게 되죠. 그러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쓸 수 있는 좋은 리스크 관리 방법 중에 하나는 나의 포트 중에 일부를 달러로 가지고 있게 되면 다른 게 하락할 때는 항상 달러가 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달러를 일종의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손실을 메울 수 있는 보험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달러를 사두면 그런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원화를 가지고 있으면 그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 배분을 할 때도 항상 현금은 달러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라면 상위에 있는 빅테크 기업 위주로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치 투자를 한다면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고요. 일단 우리가 볼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정보의 비대칭이 우리나라에서 이미 생기는 거고요. 게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정말 대부분의 기업들은요. 극심한 저평가를 겪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우리가 지수만 보고 생각해 보면 뭐 지수가 3천 가겠네 해소되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기업 단으로 가보게 되면요. 정말 좋은 기업들이 정말 헐값에 거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치 투자자들의 어찌 보면 한때 천국에 가깝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시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운용업계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치 투자를 지향하고 있고 계속 좋은 결과를 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면요. 그렇게 능력 있는 펀드 매니저들 그리고 헤지 펀드 매니저들이 사모펀드만 한다는 게 우리나라의 아쉬운 점입니다. 공모펀드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처럼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소액으로 그들이 하는 그런 우수한 가치 투자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은요. 첫 번째는 진짜 내가 가치 투자자가 되어서 기업 공부하고 스터디 가고 가치 투자자들 모이는 그런 자리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교류하고 재무제표 공부해서 스스로가 가치 투자자가 되는 방법과 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운용사들 중에서도요. 이런 대중을 위해서 가치 투자를 알리고 싶어서 공모펀드 출시를 조금 합니다. 진짜 한 자릿수 몇 개 정도로 하거든요. 근데 그 펀드도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펀드에 대한 그 안 좋은 인식 이런 거는 옛날 얘기이고요. 가치 투자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펀드는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이용하는 게 좋고요. 결국 가치 투자로 가게 된다면 시장에서 제값보다 훨씬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의 주식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내가 직접 공부해서 사는 방법과 또는 가치 투자자들 중에서 그런 운용사들 중에서 일부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그런 공모펀드 중에 액티브 펀드가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매수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치 투자를 진짜 하시고자 하신다면요. 사실 이 지표는 꼭 봐라라는 것조차 약간 안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다 봐야 되긴 해요. 그러면 거의 다 보는 그 행위가 되게 어려운가에 대해서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면 시장에 존재하는 개인 투자자들 중에 가치 투자들 생각보다 많이 있고 많이 드러나진 않죠. 그게 되게 지루한 투자이기 때문에요. 그들끼리 뭉치긴 하지만 그들 중에 정말 뭐 헤지펀드 출신의 엄청난 뭐 매니저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꾸준히 이제 자기가 하는 공부를 해서 결과를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가치 투자를 일단 시작하셨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흔히 보는 거는 표면만 보잖아요. 가격만 보잖아요. 가치를 보지 않죠, 보통은. 그러면 한꺼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깊이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질 텐데 이 깊이는 저는 자동적으로 깊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를 하다 보면 좀 더 많이 사기 위해 또는 이 저평가인 이유를 찾기 위해 점점 더 깊은 공부를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첫 스타트 단계에서는 일단은 PER과 PBR 같은 걸 보면서 이 기업은 왜 이렇게 저평가를 받는 것일까라는 궁금증에서 출발하는 거는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앞으로 돌아가서요. 많은 사회초년생들이 외면 또는 본격을 택하거든요. 그 본격적으로 하는 친구들은 아예 계획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원금 쌓이는 거는 거의 못 이긴다 했잖아요. 특히 초년생 때는. 그래가지고 1억 만들기 이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한테도 오며 가며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강연도 많이 하니까 강연할 때마다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계좌를 보여주실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이 친구가 이렇게 어린 친구가 이 돈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지에 대한 그런 그 짠한 마음이 많이 들긴 합니다. 그러면 더 소중한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옛날처럼 금융기관에 가지고 오는 1억과 이렇게 젊은 세대에서 모은 1억은 정말 그 성질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요. 1억이 될 때까지 어찌 보면 아까 0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모으는 데까지 나의 고민이 필요했을 것이고 2천만 원 정도가 모이고 나서부터 1억까지 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자산 배분이 가지고 있는 목돈의 방어 능력, 목돈이 안정적으로 불어나는 것을 느끼시면서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총 기간은 적어도 막 5년, 4, 5년씩은 걸렸었겠죠. 그럼 이 1억이라는 것이 완성이 되었을 때 이 친구가 그 동안의 투자 속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목돈이 되었을 때 저는 그게 투자의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시작이 된다는 것은 1억이 될 때까지 아까 말씀드린 정말 다양한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가치 투자도 해보고 연구 포트도 해보고 6대4도 해보고 심지어 제가 만든 포트도 있거든요. 엄청 보수적이란 말이에요. 제 것도 해보고 맡겨도 보고 코인도 해보고 부동산도 간접적으로 해보고 정말 많은 투자를 계속해서 겪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자산 배분으로만 모으다 보면 유혹이 많아가지고 포모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 걸 해보다 보면 아 이거는 내가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느끼면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어서 1억 원 정도라는 게 진짜로 모였을 정도라면 이 친구는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이거를 본인에게 맞는 투자를 찾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완성이 되었을 때 저는 그 친구에게 필요한 것은 포트의 변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다양한 자산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1억 정도가 됐을 때 나는 이제 시장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주식시장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포트에서 주식 비중을 늘리는 거죠. 그 포트 자체를 조금 더 액티브하게 바꾸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일 거예요. 그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 변경을 그렇게 하게 될 거고요. 또는 또는 자산 배분을 만약에 그대로 이어져 왔는데 성향에 따라서요. 그래, 나는 1억이 되기 전까지 그렇게 많은 시장을 바라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더 거리를 두니까 모으는 게 되게 쉬웠고 자기가 모으는 동안에는 엄청 급등한 시장이나 뭐 하락한 시장들도 다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걸 굳이 대응하고 싶지 않았고 내 삶을 지키면서 나는 적립을 꾸준히 해가면서 이거를 지켜가는 것에 열심히 했더니 결국이 시장이라는 것은 우상향하잖아요. 그 전제는 아직도 깨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더니 지금 이렇게 목돈이 모였네? 그게 맞다고 생각하신 분들은요. 오히려 포트를 더 보수적으로 바꾸거나 그대로 쭉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는요. 이제 연령이나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엄청 초년생이 시작해가지고 1억이라는 돈이 모였고 그 과정에서 포트를 다 자기 거를 찾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서
완전히 가치 투자로 넘어가거나 훨씬 공격적인 포트, 예를 들면 주식 비중을 막 70%, 80%로 바꾸는 투자가 하게 되면 진짜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현금 흐름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나는 이거 모이는 것도 좋은데 여기에서 매달 나오는 그 이자와 배당, 요즘에는 매월 만드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매달 나오는 게 처음 시작할 때는 5천 원 나오더니 한 2년차 됐을 때는 한 15,000원 나오더니 이게 3만 원, 4만 원, 5만 원 되더니 직장을 다니면서 나중에 따로 받는 현금 흐름이 웬만한 막 월급의 뭐 절반 되고 이런 친구들 진짜 많거든요. 그거를 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또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것도 1억 원 정도가 모였을 때 출발이 바뀌게 되는 거죠. 1억 원 정도가 되었을 때 주식의 비중을 어느 정도 줄이고 배당주와 리츠와 채권의 비중을 늘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1억 원이라는 투자가 뭔가 1억 원이 너무 목표 같은 느낌을 주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만들게 되면 뭔가 다 될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1억 원이라는 것은 이제 목표이기도 하지만 종착점이기도 하지만 그게 나의 이제 남은 투자의 시작점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때까지 나의 성향과 이런 걸 확실히 찾았다면 그 뒤는 엄청 걱정할 게 별로 없어요. 막 흔들릴 거 없이 그대로만 계속 하면 되는 길이 펼쳐집니다. 자, 일단 이자와 배당이 나온다는 것은, 그리고 심지어 그게 매월 또는 분기에 한 번씩 그렇게 큰 돈이 나온다는 것은, 그리고 저기서 현금 흐름을 주는 저런 배당에 주력되어 있는 친구들은요, 지금 보면 7에서 9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나오거든요. 10도 막 훌쩍훌쩍 넘기도 합니다. 그 정도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지금의 고금리 시기이기 때문이거든요. 고금리 시기라는 것은 대출을 갚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면이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배당 나오는 걸 샀을 때 옛날에는 3%만 주던 게 지금 7%, 8% 준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용하는 게 지금은 엄청 좋은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자와 배당을 많이 준다는 건 그런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일단 대표적인 거는 배당주들이 있을 거고요. 배당주의 대장은 은행입니다. 그래서 은행들을 모아놓은 우리나라의 고배당 ETF를 사는 것만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의 고배당 ETF 뭐 대표적인 게 아리랑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 엄청 크고 제일 대장격인데요. 그게 하나 사면 일단 한 1등부터 한 10등까지는 금융지주사들로 쭉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은행들이 돈 잘 벌잖아요. 그 돈 배당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배당을 늘리기까지도 합니다. 그런 배당들을 막 쏟아져 내주는 걸 ETF에 쏙 모아가지고 우리한테 주게 되죠. 그게 보통 평균적으로도 4, 5% 정도를 계속 맞춰줬으니까요. 지금은 더 높고요. 그걸 받는 것만으로도 저는 우리나라의 배당주 투자는 일단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방법이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미국에는 배당을 원래부터 많이 주는 기업들이 많죠. 많이 오래 준 기업들은 60년 넘게 주는 기업도 진짜 많거든요. 그런 배당킹 또는 배당 귀족이라고 부르는 그런 기업들의 주식을 사는 방법이 있고 개별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그런 게 묶여있는 ETF들이 너무 많이 출시가 잘 되어 있죠. 대표적인 거는 SCHD 같은 그게 종목 이름인데요. SCHD 같은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배당을 잘 주고 있고 배당을 앞으로 늘릴 것 같은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입니다. 저런 걸 사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부터 평생 모으면 나중에는 내가 쓰는 것보다 나오는 게 많게 나오는 그런 게 시뮬레이션상 가능해져요. 채권은요, 일단 ETF 가지고 현금 흐름을 완전히 만들기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채권을 사신다고 하게 되면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증권사의 앱에 접속해가지고 개별 채권을 장외 채권으로 사는 방법이 있거든요. 장외 채권으로 개별 채권을 매수하게 되면 대부분의 채권은 국채나 공사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 이자를 주고요. 나머지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분기에 한 번, 분기라고 하기보다는 정확히는 3개월에 한 번씩 이자를 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몇 개 사놓기만 하면 거의 매달 나오는 이자를 만드는 게 어렵지 않고요. 개별 채권을 접근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확실하게 높은 신용 등급의 채권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매수하는 순간 내가 받는 이자의 수익률을 확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진짜 트리플 A 이거 진짜 높은 거거든요. 그런 공사들이 발행하는 채권들도 장외 거래 같은 걸로
이렇게 발행이 될 때마다 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거를 매수하다 보면 현금 흐름상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리츠가 흥행하지도 않고 시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일단 정말 우량한 건물을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리츠로 어찌 보면 소유를 넘기고 나서도 우리가 그대로 안에서 임차해서 쓰겠다. 그 장기 계약 자체를 약속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의 공실 리스크가 거의 없게 만들어 놓고 리츠화 시키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리츠들은 공실 리스크보다는 금리가 올라간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자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낮아지는 시점에는 정상화될 수 있는 게 리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재택 갔잖아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 자체의 공실 리스크가 커가지고 우리랑은 전혀 다른 리스크를 겪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자산 배분을 하면서 투자를 할 때는 지금은 국내 리츠가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택 영역이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부동산, 배당주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온전한 주식으로 분류를 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배당을 주기 위해서 매수하는 것들은 우리가 차익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주식 투자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거를 주식 비중으로 엮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따로 현금 흐름을 주는 자산들의 비중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보통 20% 정도로 시작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현금 흐름 나오는 게 너무 좋아. 나는 이게 너무 좋고 이게 또 어차피 ETF를 매수해 놓은 거잖아요. 그 안에서 안 좋아진 기업들 다 빼주고 좋은 기업들 담아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SCHD를 쭉 모으겠다. 또는 아리랑 고배당을 쭉 모으겠다. 이런 걸 해보고 싶으시다면 비중을 이제 늘리게 되죠. 늘리게 될 때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50% 이상 늘리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IT의 기술을 빌려가지고요.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개인 투자자이고 내가 스스로 내 계좌를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게 오히려 부담과 업무를 가중시키기 때문에요. 최소로 하는 게 좋은데요. 여기도 이미 그 연구는 많이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답처럼 찾을 수 있는 것들 많이 있거든요. 그 결과를 보면 연 1회는 최소한 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연 1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또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식은요. 자기 생일에 한 번. 자기 생일에 한 번, 딱 한 번만 그때 들어가가지고 포트 다 틀어져 있는 포트들을 내가 원래 처음에 생각했던 포트대로 만들어주는 걸 그때 딱 한 번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건요. 죄송한 얘기지만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랬고 지금은 코인이라는 게 생겨서 더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SNS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제가 예전에 어찌 보면 투자를 하는 사람들만 하던 시기에도 똑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샀다. 좋게 보고 사고 있어. 이거는 한 3년에서 5년 보고 있어. 라고 샀어도 그 사이사이에 온갖 주식들이 정말 테마를 많이 타고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삼전을 오래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렇게 넘어갔다가 너무 비싸게 사거나 하는 실수는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결국 지금 그런 분들에게 포모를 느끼시는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세상을 바꾸는 건 안 되고요. 나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나의 마인드를 저런 것들로부터 분리될 수 있게 바꾸는 방법은 책밖에 없어요. 영상에는 오히려 부추기는 영상들이 더 많을 거기 때문에 책을 읽는 것이 좋은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구루들 있잖아요. 정말 위대한 투자자들이 책을 다 한 권씩은 그래도 써주고 가셨거든요. 그 책도 쭉 읽어보면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1920년대, 30년대에 쓰여진 내용조차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옆에서 돈 버는 것 때문에 흔들림을 느낀다면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다 적혀 있게 되거든요. 결국 저는 시장이 바뀌어서 그렇다기보다 사람의 근원적인 속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가다듬기 위해서는요. 힘들 때는 책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책을 흔들릴 때마다 책을 진짜 많이 읽으시기를 바라고요. 결국 투자는 약간 외로운 거라는 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치 투자도 외롭지만 자산 배분도 되게 외롭습니다. 뭐지? 시장이 이렇게 오르는데 난리 났는데 나 혼자 이렇게 좋게 나온다고 했는데 13%? 올해 나오는 잘 나올 때 20% 이렇게도 나오기도 해요. 자산 배분이 20% 했는데 뭐 어떤 걸 사도 20% 이상 벌었을 것 같고 그 가치 투자로 갔더니 나는 이거 사가지고
밸류 트랩에 갇혀가지고 지금 2년째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는 뭐 그때 2차 전지 왔다가 지금 AI 오고 테마로 인해서 너무 큰 수익이 나고 있을 때 다 어렵잖아요. 결국 투자의 마인드를 다지기 위해서는요, 책을 많이 읽으시는 것이 좋고요. 벤자민 그레이엄 선생님 책, 그다음에 그 피터 린치 선생님 책, 오렌 버핏 선생님의 이름을 단 책들, 이 중에 뭐가 됐든, 그리고 요새는 우리나라에 있는 가치 투자자 분들도 책을 많이 써주고 계시거든요. 이런 책 뭘 읽어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과 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런 걸 읽으시면서 본인이 잘하고 있는 거다라는 확신을 계속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